왜곡되지 않은 진실. 만원권 지폐를 꺼내보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지폐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치국이와 해시계를 만들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백성을 사랑한 성군. 우리는 세종대왕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완벽한 왕, 완벽한 통치자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완성한 1443년, 그는 이미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재위 32년 중 무려 20년 이상을 시각장애와 싸우며 보냈죠. 사랑하는 아이들을 셋이나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며느리를 4번이나 쫓아내는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뇨, 안질, 풍질, 종기, 임질. 동시대 의학 기록에 나타난 세종의 병명만 해도 수십 가지. 그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역사, 드라마가 보여주지 않은 세종대왕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군의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통과 고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말이죠. 먼저 세종실록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23년 1441년 2월의 기록입니다. 내가 안지를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되었으므로 마음을 편히 하여 조섭하고자 하니. 세종은 이때 이미 10년째 눈병을 앓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35세 무렵부터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기록이 같은 해 4월에 나옵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서는 걷기에 어려웠다. 왕이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현대의학 기준으로 보면 시각장애사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시력검사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큰 글자, 그것도 겨우 볼까 말까 하는 정도죠. 그런데 세종 24년 1442년 6월의 기록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안질이 더욱 심하게 되니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병증을 번갈아 괴롭히게 되므로 능히 정사에 부지런할 수가 없다. 무릇 사람의 몸에서는 귀와 눈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안질이 발생한 이후에는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 비록 정사에 부지런하고자 한들 되겠는가. 세종 스스로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정 운영에 지장이 생긴 거죠. 신하들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임금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였고 또한 글과 전적을 밤낮으로 놓지 않고 보기를 즐겨 하였으므로 드디어 안지를 얻게 된 것이었다. 신하들은 세종의 눈병을 과도한 독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원인이었겠죠. 세종은 어려서부터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학구파였으니까요. 세종이 청주에 있는 탄산수 계열의 광천수인 초정약수를 수개월 동안 임시 거처를 짓고 머물면서 치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의 초정행궁입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세종의 실명 원인으로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세종은 극심한 당뇨병, 당시 말로 소갈증을 앓았습니다. 하루에 물을 한 동 이상 마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망막이 손상되어 실명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포도막염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허리와 등이 아파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약 30%가 포도막염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이 무엇이든 세종은 재위 32년 중 최소 20년 이상을 시력장애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훈민정음이 완성된 1443년 세종은 이미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한글 창제,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백성을 보았던 겁니다. 세종대왕 질병 타임라인. 하지만 세종을 괴롭힌 건 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질병들을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풍질, 풍습, 안질, 소갈, 임질, 종기, 각기병, 이질, 두통, 수전증, 다리 부종. 현대의 한 의학자는 세종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세종의 건강을 악화시킨 주범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편식입니다. 세종은 고기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죠. 심지어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세종이 농사일을 도우러 나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농사짓던 소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세종의 육식 사랑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아버지 태종도 이를 잘 알았습니다. 태종은 죽기 전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들에게는 고기 반찬을 주어라. 둘째, 운동 부족입니다. 세종이 즐긴 운동이라고는 격방이 전부였습니다. 격방은 조선시대 골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는 레저에 가깝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정사를 돌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으니 운동 부족은 당연한 결과였죠. 셋째,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세종은 모든 일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집현전 학자들과 밤을 새워 토론하고 직접 실험을 지시하고 백성들의 상소문을 일일이 읽었습니다. 신하들이 온천 요양을 권해도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철에 온천욕을 가면 백성들이 번거롭다. 자신의 건강보다 백성의 불편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런 생활 습관이 쌓여 세종은 극심한 비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세종의 어지는 1973년 김기창 화백이 그린 상상화인데요. 실제 세종은 이보다 훨씬 뚱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이 상왕이 된 후 세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뚱뚱하니 함께 사냥을 나가야겠다. 아버지가 아들의 비만을 걱정해서 함께 운동하자고 한 거죠. 하지만 세종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제위 후반기로 갈수록 세종은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결국 세종 24년부터는 세자에게 국정을 대리청정하도록 했습니다. 54세 당시로서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세종. 만약 세종이 자신의 건강을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업적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은 자신의 몸보다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세종이 성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세종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특히 가족과 관련된 아픔은 세종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종은 소원왕후 심씨와의 사이에 8남 2녀, 후궁들과의 사이에 10남 2녀, 총 18남 4녀를 두었습니다. 자녀가 22명이나 되니 복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먼저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 심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원왕후는 1408년 14세의 나이에 12세의 충녕군과 혼인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충녕군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왕이 될 사람은 세자인 양녕대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418년 양녕대군이 폐세자되고 충녕군이 갑자기 세자가 됩니다. 소원왕후는 하루아침에 세자빈이 된 거죠. 그리고 그해 소원왕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친정아버지 시몬을 영모죄로 처형한 겁니다. 태종은 외척의 발호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원경왕후의 친정 형제들까지 죽였던 사람이니까요.
태종 임금이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형제의 난의 주인공 이방원입니다. 제가 첫 영상으로 다루었던 인물이죠. 시몬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역모를 꾸민 증거가 전혀 없었죠. 그냥 태종이 외척을 미리 제거하려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소원왕후의 어머니는 천민으로 강등되었고 친정은 멸문지경에 빠졌습니다. 새로 왕비가 된 소원왕후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법도를 지키며 조용히 슬픔을 삼켰죠. 세종은 이런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죽은 후 소원왕후의 친정을 최대한 복권시켜주려 노력했습니다. 소원왕후와 세종 사이는 좋았습니다. 22명의 자식 중 10명이 소원왕후 소생일 정도니까요. 당시로서는 드물게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종 6년 1424년 첫째 딸 정소공주가 1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종이 16세에 얻은 첫 아이였고 할아버지 할머니인 태종과 원경왕후도 무척 아꼈던 공주였습니다. 세종은 딸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4년부터 1446년까지 3년 동안 세종과 소원왕후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1444년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2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1445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19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1446년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을 연이어 잃고 어머니까지 잃은 소원왕후.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446년 3월 소원왕후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세종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은 수양대군에게 명령합니다. 불경을 번역하여 어머니를 위한 추모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석보상절입니다.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최초의 불경언에서죠. 세종은 석보상절을 읽고 감명받아 직접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성군 세종의 위대한 문화 업적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깊은 슬픔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종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종이 죽은 후 그의 자식들 사이에서 더 끔찍한 비극이 펼쳐집니다. 둘째 아들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형의 아들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빼앗죠. 그리고 동생인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입니다. 세종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태종이 외척을 죽이는 걸 보며 자랐고 자신도 장인을 잃었던 세종. 그는 평생 왕실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자식들 사이의 고륙상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가족 문제 중 가장 골치 아팠던 건 바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세종은 며느리를 무려 4번이나 쫓아내야 했습니다. 1427년 세종 10년 장남 세자 문종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당시 조선은 태조 건국 이래 한 번도 적장자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종은 태조의 차남, 태종은 정종의 동생,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으니까요. 세종은 아들 문종을 통해 처음으로 적장자 계승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선택에 특히 신경을 썼죠. 첫 번째 며느리는 김호문의 딸 휘빈 김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자 문종이 부인을 멀리한 거죠. 대신 효동, 덕금이라는 궁녀들을 총애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휘빈 김씨는 미모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휘빈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압승술이라는 주술을 쓴 겁니다. 궁녀 호초의 도움을 받아 세자가 총애하는 궁녀들의 신발을 태워 재로 만들어
자신의 술에 넣어 마셨습니다. 또 뱀이 교미할 때 나오는 기운을 손수건에 묻혀가지고 다니면 세자를 유혹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실행했죠. 당연히 들통이 났습니다. 세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6.25 국가 조선에서 세자빈이 주술을 쓴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1432년 휘빈 김씨는 패출되고 호초는 참수당합니다. 세종은 즉시 두 번째 며느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외모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봉여의 딸 순빈봉씨. 하지만 순빈봉씨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무단으로 궁중에 술을 반입해 마셨고 성격이 난폭해서 궁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질투심도 엄청나서 세자는 순빈을 한나라의 여호에 비유했을 정도입니다. 여호는 한고조 유방의 부인으로 엄청난 질투와 잔혹함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결국 순빈봉씨도 패출됩니다. 세 번째 며느리는 권전의 딸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이번에는 성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자와 사이도 좋았고 아들도 낳았으니까요. 바로 훗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단종입니다. 하지만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종은 다시 며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며느리 양정의 딸. 하지만 세자 문종은 이미 아버지의 간섭에 지쳐 있었습니다. 네 번째 며느리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죠. 결국 문종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재위 기간 내내 왕비가 없었던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단종을 보호해줄 왕실의 어른도 외척 세력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수양대군의 권력 찬탈을 가능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며느리를 4번이나 쫓아내며 모범적인 왕실을 만들려 했던 세종의 노력은 결국 손자의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정사에서 벗어나 야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농사짓던 소를 잡아먹은 세종. 세종이 백성들의 농사를 돕기 위해 직접 밭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팠죠. 고기를 너무 좋아했던 세종. 참지 못하고 농사짓던 소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고기 사랑을 과장해서 표현한 민간의 유머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야기, 태종이 아들의 책을 모두 빼앗다. 세종이 워낙 독서광이라 눈이 나빠지자 아버지 태종이 아들을 걱정해서 궁 안에 책을 한 권도 남김없이 다 수거해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실록에도 태종이 세종의 과도한 독서를 걱정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초가집에서 2년을 산 왕. 조선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받자 세종이 경회로 동쪽에 백성들의 집과 똑같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2년간 그곳에서 생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이 세종 몰래 초가집 바닥에 집더미를 넣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 했는데 이를 안 세종이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기록에 근거합니다. 세종의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죠. 네 번째 이야기, 악기로 형제의 화해를 이끌다. 세종이 세자가 되기 전 형인 양녕대군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양녕대군이 동생을 경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태종이 아직 세자가 아닌 충녕군에게 여러 악기를 하사했습니다. 너는 세자가 아니니 편하게 즐기거라. 세종은 검은고와 가야금에 몰입했고 형들을 가르쳐줄 정도의 실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함께 배우고 가르치면서 양녕대군과 세종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이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악을 정비하고 여러 음악 관련 업적을 남겼으니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건순각을 선물한 남편. 세종이 사랑하는 아내 소원왕후가 임신을 하자 경복궁에 건강하게 순산하길 바란다는 뜻의 건순각이라는
특별한 분만실을 선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금슬을 보여주는 일화죠. 이처럼 야사는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사실에 근거하면서 세종이라는 인물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완벽한 성군이 아니라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아내를 사랑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걱정한 한 인간으로서의 세종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세종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세종의 건강 문제에 대한 의학적 분석입니다. 한국의 의학사 연구자들은 세종의 질병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종의 실명 원인으로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포도막염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당뇨병성 망막증이 원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세종실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강직성 척추염 합병증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겁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안마를 꾸준히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종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죠. 세종의 비만과 당뇨, 각종 합병증은 현대인들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종은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다음으로 세종의 가족 관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역사학자 한우근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종은 왕으로서는 완벽했지만 가장으로서는 실패했다. 며느리를 4번이나 쫓아내고 아들들의 가정사에 지나치게 간섭한 것이 오히려 왕실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역사학자 이광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종은 유교적 이상 국가를 만들려 했다. 왕실부터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엄격했던 것이다. 세종의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술을 쓰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건 유교적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세종은 자신이 만든 삼강행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가족에게까지 똑같이 적용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최근 학자들은 세종의 업적이 세종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편전 학자들, 장영실 같은 과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인재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연구할 시간과 자원을 준 것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한글 창제를 완성한 그 집념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종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 건강관리에 실패했고 가족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리더로서, 통치자로서, 그리고 백성을 사랑한 왕으로서 세종은 분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다. 세종의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몸, 아픈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성을 위해 헌신한 그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가 만든 한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치구기와 해시계를 만들며 과학을 발전시킨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가 백성을 사랑한 마음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세종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병으로 가득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며느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정사를 돌봤고 슬픔 속에서도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한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완전한 인간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세종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군 세종이 아니라 인간 세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인간이 이룬 완벽한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세종대왕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종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논대는 정말 실존했을까? 라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